딸의 차가운 한마디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간 악착같이 모아온 제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3살 넘은 여자가 남편을 잃고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해서 밤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게 자식에게 이토록 부끄럽고 추한 죄가 되는 일인가요? 이 모든 일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제가 운영하는 작은 동네 반찬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61살입니다. 5년 전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로 저는 지금까지 쭉 혼자였습니다.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나니 텅 빈 집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죠. 처음 몇 달은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았던 집안 구석구석을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서 차라리 눈을 감고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맞더군요.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보험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운영하려 했던 작은 상가에 선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하루는 매일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한 그 시간에 저는 일어나 퉁퉁 부은 얼굴로 찬물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힘없이 처진 볼살,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부쩍 늘어난 흰머리. 나도 이제 영락없는 할머니구나.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머리를 묶고 가게로 향하는 15분의 새벽길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저와 동행해 줄 뿐이었죠.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면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슴 시린 공간이 저를 맞이합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칼칼한 고춧가루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제게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제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남편이 늘 서서 멸치똥을 따고 무거운 솥을 옮기던 그 자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을 볼 때마다 마치 제 가슴 한쪽이 도려내진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지독한 외로움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데치고 매콤한 오징어채를 무쳤습니다. 쉴 새 없이 칼질을 하고 양념을 버무리다 보면 어느새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곤 했습니다. 아침 8시 가게 문을 열면 동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사장님, 오늘 나물 무침 맛있겠네. 애들이 사장님 장조림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제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웃음은 그저 가면일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깁니다. 그때부터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의 시간은 제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병이라도 들면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할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쓸쓸합니다. 불 꺼진 원룸에 들어서서 스위치를 켜면 차가운 공기와 함께 저를 방해는 건 오직 침묵뿐입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서글픈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는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방을 채웁니다. 밥을 먹는 건지 외로움을 삼키는 건지 모를 식사를 억지로 끝내고 나면 지독한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아니, 살아낸 게 아니라 그저 버텨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제 삶에는 더 이상 웃음도 설렘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뜨니 아침이고 눈을 감으니 밤이 되는 색깔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오후에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셨는데 60대 초중반쯤 되었을까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셔츠와 단정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고 따뜻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열된 반찬들을 한참 동안 조용히 둘러보시더니 제가 만든 영은조림과 깨집장아찌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2개 주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찬을 용기에 담아들이며 무심코 그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마디가 굵고 투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직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시면서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반찬이 참 정갈하네요. 맛있겠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의 평범한 인사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가슴에 깊이 와서 박혔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분이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이 남기고 간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잿빛 같던 일상에 아주 작은 파문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외로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거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어제 그분의 다정한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서였을까요? 부스스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늘 입던 칙칙한 색의 일상복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조금 더 밝은 색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주책이야 박선희, 누가 본다고.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타박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옅은 미소까지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그날 팔 반찬들을 진열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분이 다시 오실까? 오늘은 무슨 반찬을 사가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오고 갔지만 제 귀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만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딸랑하는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단정한 옷차림, 온화한 미소. 그분은 저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제처럼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이번에는 시금치 나물과 멸치볶음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2개 주세요. 그리고 어제 영은조림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해주던 맛이 나더군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분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리면서도 제 음식을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해 주셨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반찬을 용기에 담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려서 반찬을 용기 밖으로 흘릴 뻔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시면서 그분은 어제와 다른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장님. 그분이 나가신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이래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메마른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일깨워준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은 잿빛 같던 제 하루가 유일하게 색을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새로 나온 반찬 이야기, 동네 소식 같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나갈 때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감추기 위해 미용실에서 염색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었고 거울 속 제 모습에서 희미한 생기를 발견할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 아직 여자구나. 아직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꽤나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이 최진우라는 것과 은퇴한 건축가이며 지금은 취미로 목공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제 이름이 박선희라는 것과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게 안에서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짧은 대화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을 바랐지만 먼저 용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의 발길이 뜸한 가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에는 우산을 들고 계셨죠. 오늘은 반찬 사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그 작은 설렘의 시작은 어쩌면 제 삶이 제게 보내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고, 당신에게도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 말입니다. 나이 들미 사랑의 끝이 아님을 그때의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제 심장은 땅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 젊은 사람들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 무겁고 또 설레게 다가왔습니다. 30년 넘게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단둘이 커피를 마셔본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제 얼굴이 금세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커피요. 제 목소리는 바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반응에 그가 당황한 듯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저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가 오해하고 이대로 돌아가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좋아요. 커피 좋아요. 제 대답에 그의 얼굴에 안도하는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가게 정리하시는 대로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꿈은 아닐까? 제 볼을 살짝 꼬집어 보니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은 좋게 걸렸을 마감 정리를 10분 만에 해치웠습니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나가지?
화장은 너무 진하지 않나? 머리는 괜찮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자 진우 씨가 길 건너편에서 우산을 쓰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풍경과 그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운 거리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었고 그에게서는 비 냄새와 섞인 은은한 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가 저를 이끌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카페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더욱 운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서의 짧은 대화와는 전혀 다른 어색하고도 긴장되는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우 씨였습니다. 선희 씨, 사실 매일 가게에 가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3년 동안 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집과 목공소만 오가며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선희 씨 가게를 발견했고 처음 본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선희 씨를 보고 짧은 인사라도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본 겁니다. 더 가까이에서 선희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진우 씨가 오시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다시 알게 됐어요. 제 고백에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떠난 후 얼마나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의 슬픔에 공감하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이렇게까지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카페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선희 씨, 혹시 진우 씨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만나도 괜찮을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되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로 인해 제 세상은 다시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진우 씨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지독한 외로움에 몸서리치지 않았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그의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예전처럼 고된 노동이 아니라 그를 만날 수 있는 설레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얼굴이 환해졌다며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저 날씨가 좋아서 그렇다며 얼버무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봄날의 꽃처럼 화사한 감정들이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한 뼘 더 가까워진 것은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인근 수목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싼 김밥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카페처럼 깔린 길을 나란히 걷고 있는데 진우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늘 그렇듯 크고 따뜻했습니다. 선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나직한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습니다.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께는 오직 그의 목소리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혼,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그 모든 제 체념과 두려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선희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히 끌어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거창한 결혼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에 양가 자식들을 불러 조촐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언약식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 딸 민정이었습니다. 아들은 해외 지사에 나가 있었기에 전화로 소식을 전했고, 다행히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야 좋죠. 라며 쿨하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달랐습니다. 저는 주말에 민정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조심스럽게 진우 씨와의 관계와 재혼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정이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그래. 엄마, 그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어. 민정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취조라도 하듯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저씨 어떤 사람인데, 직업은 뭔데, 자식은 재산은 얼마나 있는데, 민정아,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황혼 재혼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엄마 순진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는 걱정돼서 그래.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불신과 의심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가 뭘 알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어. 아니, 내가 뒷조사라도 해봐야겠어. 민정아, 저는 결국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화를 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민정이가 잠시 움찔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엄마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야. 엄마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죽은 듯이 살았어. 그런데 이제 겨우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막으려고 해. 제 절규에 민정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마 엄마에게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일 겁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딸의 사과에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대신 그 아저씨 꼭 한번 나한테 정식으로 소개해줘. 내 눈으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겠어. 그렇게 저는 딸에게 불안하고도 아슬아슬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민정이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진우 씨와 함께 민정이를 만났습니다. 진우 씨는 민정이의 날카로운 시선과 무례한 질문들에도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진솔하고 당당한 모습에 민정이의 표정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언약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양가 자식들이 모인 한정식 집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정이도 처음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진우 씨를 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했던 언약식이 끝나고 우리는 진우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이 된 그곳은 제가 살던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창으로는 환한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그의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대신 오늘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서재, 그가 아끼는 목공 도구들이 있는 작은 작업실, 그리고 우리의 침실. 킹사이즈 침대가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넓은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61살의 나이에 다시 맞이하게 된 이 순간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도 긴장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5년 제게 밤은 그저 외로움과 그리움을 견뎌내야 하는 고독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천을 느끼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같았죠. 피곤하죠. 먼저 씻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60대 남녀의 합방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그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조용히 잠드는 그런 평온한 밤이 되지 않을까? 젊은 시절의 불같은 열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그라들었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그런 잔잔한 밤을 기대하며 준비해온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욕실을 나섰습니다. 그가 먼저 침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은은한 스탠드 조명 아래 그의 모습이 유난히 듬직해 보였습니다. 제가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자 그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선희 씨, 내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리드에 몸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잔잔하고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맞춤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저를 침대 위로 눕혔을 때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제가 상상했던 60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활화산처럼 뜨겁고 거친 파도처럼 강렬했습니다. 진우 씨, 제가 당황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대답 대신 더욱 깊은 입맞춤으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잠옷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릴 때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6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했고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젊은 남자 못지않은 힘과 열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조용하고 평온한 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 온몸을 뒤흔드는 격정적이고 황홀한 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몸과 마음의 빗장이 그의 거침없는 애정 표현 앞에 속수무책으로 열려버렸습니다. 잊고 살았던, 아니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하나씩 아주 강렬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신음하는 제 자신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모든 것이 끝나고 그가 제 옆에 누웠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단 한 톨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누운 그는 너무나도 여유롭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제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괜찮아서 문제였습니다. 진우 씨, 정말 64세 맞으세요? 제 질문에 그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왜요? 너무 늙어 보이나 아니요. 너무 대단하셔서요. 제 솔직한 대답에 그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기댄 채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나 앞으로 괜찮을까? 그날 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성의 욕망은 나이나 환경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그 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잠든 욕망을 깨워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은 나이를 초월하여 그 어떤 젊음보다도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는 것도요. 신혼 첫날 밤의 충격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제 새로운 삶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온몸이 솜처럼 무거운 것을 느끼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밤새 격렬한 사랑을 나눈 탓에 근육 마디마디가 쑤시는 듯 했습니다. 이 나이에 몸살 나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옆에서 잠든 줄 알았던 진우 씨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디 가요 벌써? 잠이 덜 깬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다정했습니다. 아침 준비해야죠. 아침은 나중에 먹어도 돼요. 지금은 당신이 더 먹고 싶은데. 그의 짓궂은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게 뜨거웠는데 아침부터 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버벅거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침대 위로 끌어당겼고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 방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뜨겁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와는 또 다른 노골적이고도 선명한 쾌감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이 그 사실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의 신혼생활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제가 가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틈만 나면 저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가게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그는 맛있는 저녁과 함께 저를 기다렸고 식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저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주말에는 더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침대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육식,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육체적 교감에 몸이 따라주질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반찬가게 일을 하면서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죠. 단골 손님들은 제게 좋은 일 있냐며 얼굴은 환해졌는데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저 웃으며 잠을 설쳐서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이 행복했습니다. 그의 끝없는 애정 표현은 제게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그 이전에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받는 여자라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의 모든 것에서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그의 열정에 완전히 적응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역시 그를 그만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품에 안길 때마다 저는 다시 20대 처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고 제 몸이 그렇게 뜨거운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곤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칠 듯이 잘 맞았습니다. 속궁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게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남는 시간에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의 취미인 목공을 함께 배우기도 했죠. 서툰 제 손을 잡아주며 나무를 깎는 법을 알려주는 그의 모습은 더없이 다정하고 멋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속으로 말을 걸곤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정말 행복해요. 당신도 하늘에서 나를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죄책감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 행복이 남편에 대한 배신은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역시 제가 이렇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테니까요. 그렇게 꿈같은 신혼의 당금에 흠뻑 빠져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진우 씨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빠 제사잖아. 내려갈 거지. 내가 내일 저녁에 엄마 데리러 갈게.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이 남편의 오주기 기일이라는 것을, 진우 씨와의 행복에 취해 가장 중요한 날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정이가 우리 사이를 알게 되면 과연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남편의 기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딸 민정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 진우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대로 민정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진우 씨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채 오르는데 민정이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사라 집 좋네. 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냥 진우 씨가 같이 살자고 해서. 그래 엄마, 참 팔자 좋다. 남편 죽은 지 5년 만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새 서방이랑. 민정아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딸의 입에서 새 서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왜 엄마 내가 틀린 말 했어? 민정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친정. 그러니까 민정이에게는 외갓집이 있는 시골로 가는 내내 우리 모녀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제사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재혼한 저를 보고 수근거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좋은 사람 만났으니 잘된 일이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제사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고 저와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 민정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랑 어디까지 갔어? 무슨 소리야 그게? 모르는 척하지 마. 엄마 목에 그거 뭐야?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제 목을 감쌌습니다. 어젯밤 진우 씨가 남긴 키스마크. 저는 그것을 스카프로 가린다고 가렸지만 예리한 딸의 눈을 피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제 얼굴이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엄마 정말 실망이다. 연세가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런 추한 짓을 하고 다녀.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추한 짓.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진우 씨와 나누었던 사랑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더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민정아, 그건 사랑이야. 추한 게 아니라. 사랑 웃기지 마.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냥 늙은이들끼리 외로워서 몸 섞는 거겠지. 그 아저씨가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 주어야 할 딸에게 제 행복이 이토록 추하고 경멸스러운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진우 씨의 아파트 앞에 내려주고는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혼자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지난 일주일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차마 딸에게 들었던 모진 말들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정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추한 짓, 몸 섞는 것, 돈 보고 접근한 사기꾼.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진우 씨를 향한 제 사랑과 욕망이 정말 그렇게 더러운 것일까? 나의 행복이 죽은 남편과 딸에게 상처를 주는 배신일까? 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뜨거웠던 품이 저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민정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모든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민정이가 뱉어낸 모진 말들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추한 짓, 그 나이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말들은 밤낮 없이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진우 씨와의 모든 스킨십이 죄악처럼 느껴졌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생기가 돌던 얼굴은 다시 잿빛으로 변해갔고 입가에서는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진우 씨를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하게 제게 다가왔지만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의 따뜻했던 품이 이제는 저를 타락시키는 위험한 유혹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선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나를 피해요? 며칠을 참다 못한 그가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웃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소파로 나와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넓고 따뜻했던 우리의 침실이 이제는 제게 가장 불편하고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우 씨는 상처받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기만을 조용히 기다려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후였습니다. 민정이의 말은 제게 깊은 낙인을 찍었고 저는 스스로를 주책없고 부끄러운 늙은 여자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 앞에 앉은 민정이의 얼굴에는 경멸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저씨랑 헤어져, 민정아.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벌써 잊었어. 엄마 혼자 힘들게 가게 하면서 우리 키운 거 다 잊었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줘. 쉽지 않았어. 엄마도 많이 힘들었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보니까 아주 행복해 보이던데.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더라 엄마.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해주는 게 뭔데. 밤마다 주물러 주니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아빠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렇게 해실해실 웃고 다니는 거야. 딸의 입에서 나온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저속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사랑이, 제 행복이 딸에게는 고작 그런 천박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뭘 해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빠가 남겨준 가게, 그 보험금, 그거 다 그 아저씨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아저씨가 좋아라고 엄마 비위 맞춰주고 있겠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어. 그 아저씨 건축가였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냥 동네에서 조그만 목공소하는 영감탱이일 뿐이라고. 회사도 망해서 빚만 잔뜩이라는 소문도 있어. 그런 사기꾼한테 지금 엄마가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딸의 충격적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우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빚만 잔뜩 있는 사기꾼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민정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제 믿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선택해. 나랑 인연 끊고 그 아저씨랑 살든지 아니면 당장 그 아저씨랑 헤어지고 나한테 오든지. 엄마가 평생 모은 돈 그 사기꾼한테 다 뜯기고 길바닥에 낳는 꼴 나는 못 봐. 민정이는 그렇게 최후 통첩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카페에 홀로 남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속였다는 생각, 그리고 제 사랑이 한낱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줬던 다정함, 따뜻함, 그리고 뜨거웠던 사랑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사랑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딸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민정이와 만난 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속였다는 생각, 그가 빚더미에 앉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초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말들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가 제게 다정하게 웃어줄 때면 저 웃음 뒤에 어떤 꿍꿍이가 숨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고, 그가 저를 뜨겁게 안아줄 때면 이 남자는 내 몸이 아니라 내 돈을 탐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서 저는 핑계를 대고 며칠간 가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희 씨, 어디 아파요? 왜 집에 안 들어와요?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보고 싶어요, 선희 씨. 제발 돌아와줘요. 그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제 안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식이 부모를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선희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우리 그만해요. 제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에 그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당신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건축가였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빚만 잔뜩 있는 주제에 내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요. 저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제 말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어리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내 딸이요. 내 딸이 다 알아봤어요.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내가 놀아났다고요. 선희 씨, 그건 오해예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요. 저는 그렇게 그에게 평생 후회할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가 뒤에서 제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이었습니다. 제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고 제 마음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가게 일을 하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와의 뜨거웠던 추억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후회와 미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제게 잘했다고 엄마를 지켜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에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처럼 메말라갔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최진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그가 직접 쓴 장문에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서툰 글씨체로 적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선희 씨에게. 그가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차마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 씨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체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선희 씨에게. 이렇게 편지로 제 마음을 전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선희 씨가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선희 씨에게 그런 말을 듣고 제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게 만든 제 잘못이 크니까요. 선희 씨 건축가였다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건축가로 살았고 제 이름을 건 작은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유명한 병원을 수소문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신약 치료까지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부도가 났고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빚만 남게 되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단 하루를 위해서라면 저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작은 목공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초라한 현실을 차마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선희 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빚쟁이 늙은이가 아니라 번듯한 은퇴 건축가로 기억되고 싶어서 어리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선희 씨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선희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선희 씨의 따뜻한 미소, 정갈한 음식, 그리고 외로움이 깃든 눈빛까지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선희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몇 가지 서류를 동봉합니다. 제 부채 증명서 그리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목공소의 소유권을 선희 씨에게 양도한다는 각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희 씨 몰래 가입해두었던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수익자는 박선희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없어져야 선희 씨가 제 진심을 믿어주실까요? 부디 행복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선희 씨.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목공소로,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제발. 목공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 씨, 진우 씨, 문 좀 열어봐요. 제발요.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그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에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이, 씨바보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안았고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런 그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 씨는 애 딸 민정이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그의 결심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초라한 현실 뒤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오해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진우 씨가 민정이를 만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 마음은 솔직히 반반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오해를 풀어주겠다니 든든하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다시 제 딸이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민정이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으니까요. 정말 괜찮겠어요. 민정이가 또 모진 말을 할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랑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선희 씨의 딸이라면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저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민정이에게 연락했고 주말 오후에 저희 집에서 삼자대면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진우 씨는 저보다 더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는 민정이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그날 민정이에게 대접할 음식을 더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민정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글쎄요. 매콤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럼 닭볶음탕을 해야겠군요. 내가 예전에 아내에게 자주 해주던 요리입니다. 그는 마치 오랜만에 집에 오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쓸고 닦으며 민정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진우 씨는 새벽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닭과 채소를 사와 닭볶음탕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서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이 남자의 진심이 제 딸에게도 반드시 전해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리고 민정이가 도착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민정이는 진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진우 씨였습니다. 따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부터 하시죠. 제가 부족한 솜씨지만 따님을 위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는 정성껏 차린 닭볶음탕과 여러 가지 반찬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정이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지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하셔야죠. 어머님께서 따님 오신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 모릅니다.
진우 씨는 민정이의 그릇에 닭볶음탕을 듬뿍 덜어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도 단호한 태도에 민정이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맛을 보더니 민정이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진우 씨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제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내를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저를 만나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을 얻었는지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어떤 변명이나 과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님, 제가 어머님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목공소에서 일하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고 어머님께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따님께도 떳떳한 새아버지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민정이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따님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따님 어머님께서 지난 5년간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는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우 씨의 마지막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민정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정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시선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우 씨가 정성껏 만든 닭볶음탕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민정이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우 씨의 진심 어린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니 지금 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민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민정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딸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생각만 했어. 아빠를 너무 일찍 잃은 내 슬픔만 생각하고 남들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볼까 내 체면만 생각했어. 엄마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번도 진심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딸의 등을 토닥여주며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을 원망했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진우 씨는 우리 모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우는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봐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를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민정이는 조금 진정이 된 듯 눈물을 닦고 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아저씨께
너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아저씨를 사기꾼으로 몰고 엄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 씨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진우 씨는 황급히 일어나 민정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따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라도 제 어머님의 일이었다면 따님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따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의 너그러운 말에 민정이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우리 엄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약속하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두 분의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진우 씨는 민정이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굳은 약속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우리 세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오해와 갈등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이해와 진정한 화해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셋이서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정이는 진우 씨가 만든 닭볶음탕이 정말 맛있다며 밥 2그릇을 뚝딱 비웠고 진우 씨는 그런 민정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선희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진우 씨.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성스럽고도 아름다운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밤새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은 내게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민정이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은 후 저와 진우 씨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나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상의 부부라는 형식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지금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더 의미 있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선인의 반찬의 문을 열었고 그는 최가 목공소에서 나무를 깎았습니다. 각자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함께였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제 가게에 들러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저녁이면 제가 그의 작업실로 찾아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기대어 음악을 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밤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변함이 없었고 저 역시 더 이상 그것을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의 육체적 교감을 통해 저는 제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정신적인 교감을 넘어 육체적인 합의를 통해 더욱 깊고 견고해졌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고 민정이는 배가 부쩍 부른 채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둘째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나 아들이면 이름 진우라고 지을 거야. 딸의 뜬금없는 말에 저와 진우 씨는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아빠 이름 따서 지어야지. 아니,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준 새아빠의 이름을 따서 지을 거야. 그래서
아저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주는 그런 멋진 남자로 키울 거야. 민정이의 말에 우리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저와 비슷한 아픔과 외로움을 겪고 계실지 모를 세상의 모든 선희 씨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황혼이라는 단어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 세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행복해질 용기를 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이 두려워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때로는 자식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주변의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저 역시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을 선물해 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을 여십시오. 당신의 잿빛 같던 일상에 따스한 햇살을 비춰줄 새로운 인연이 바로 그 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어떤 젊음보다도 뜨겁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지만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삶의 보편적인 가치와 교훈을 나누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콘텐츠에 포함된 내용은 창작된 부분이 있으며 모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용기라는 두 글자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라는 숫자에 어머니나 할머니라는 역할에 그리고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 속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는 것이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제 삶은 끝났다고 남은 인생은 그저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내는 것뿐이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를 만나면서 그리고 제 딸 민정이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 모든 족쇄를 끊어낼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요. 나의 행복을 위한 용기 오해에 맞서 진심을 전할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한 명의 온전한 여성으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서 인정해줄 용기. 그것이 바로 제 삶을 잿빛에서 총천연색으로 바꿔놓은 열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황혼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황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상처와 슬픔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는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 순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넘어설 용기를 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 살아주거나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희 씨의 모습에서 역할 뒤에 숨겨진 한 개인의 욕망과 행복 추구 권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의 반대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데 저는 진심 어린 소통이 그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우 씨의 캐릭터는 물질적인 조건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 민정이의 반응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시선을 대변하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선희 씨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육체적 사랑을 솔직하게 묘사한 것은 그것이 황혼의 사랑에서 결코 부끄럽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님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핵심은 솔직함과 이해라는 것을 이들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그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희 씨와 진우 씨가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점에 섰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끼셨거나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이 들려드릴 더 많은 삶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